옛날 조선시대 충청도 어느 한 고을에 새우젓 장수 환가와 집신 장수 정가가 살았습니다. 이 둘은 형님 동생하며 지내는 각별한 사이였지요. 환가가 나이가 3살 많아 형이 되고 정가는 동생이 되었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태어난 곳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달랐지만 운명의 실에 이끌려 만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들의 만남은 이 고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되었답니다. 환가는 본래 경상도 안동 출신으로 그의 아버지는 소금 장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이 고을 저 고을을 돌아다니며 장사하는 법을 배웠지요. 아버지는 엄격한 분이었는데 환가가 20살이 되던 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환가는 혼자 살아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처럼 소금을 팔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서해에서 잡힌 새우로 담근 젓갈을 맛본 후 그 깊은 맛에 매료되었지요. 그래서 소금 장사를 접고 새우젓 장사를 시작했답니다. 환가는 덩치가 크고 목소리도 우렁찼습니다. 키가 거의 7척에 가까워서 장터에서도 한눈에 들어왔지요. 어깨는 떡 벌어지고 손은 솥뚜껑만 했지만 의외로 마음씨는 여린 편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새우젓 정말 맛있구먼. 손님들이 이렇게 말하면 환가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담근 새우젓을 인정받는 기쁨이 무엇보다 컸지요. 25살 되던 해 환가는 이 고을에서 가장 부자였던 과부 김씨와 혼인했습니다. 김씨는 환가보다 2살 연상이었지만 살림 솜씨가 뛰어나고 인품도 후덕해서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지요. 김씨 부인은 특히 몸매가 풍만해서 환가가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키는 환가보다 한자 정도 작았지만 둥글둥글한 얼굴에 보조개가 깊게 패여 있어서 웃을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답니다. 우리 집사람은 말이야, 마음씨도 좋고 살림 솜씨도 좋아서 말이야. 내가 장가 하나는 참 잘 갔지? 환가는 사람들에게 자주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직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정가는 이 고을 토박이였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집신을 만들어 파는 일을 했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이미 이 고을에서는 유명한 집신 장인 집안이었지요. 정가의 아버지는 특히 손재주가 뛰어났습니다. 그가 만든 집신은 모양도 예쁠 뿐만 아니라 튼튼해서 한 달을 신어도 닳지 않을 정도였답니다. 정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옆에서 집 하나하나를 엮는 법을 배웠지요. 집신을 만들 때는 마음을 비워야 한다. 욕심을 부리면 집이 엉키고 성급하면 모양이 비뚤어진단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으며 정가는 차근차근 집신 만드는 기술을 익혔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는 아버지보다도 더 정교한 집신을 만들 수 있게 되었지요. 정가는 환가보다 키가 작고 말랐지만 그 작은 손으로 만들어내는 집신은 예술품 같았습니다. 특히 여자들이 신는 집신은 마치 꽃잎을 엮어 놓은 것처럼 아름다웠답니다. 20살 때 정가는 같은 마을에 사는 박 씨와 혼인했습니다. 박 씨는 이 마을에서 손꼽히는 미인이었는데 키가 크고 몸매도 날씬해서 지나가는 총각들의 시선을 끌었지요. 하지만 성격이 조금 까다로운 편이어서 정가와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 여보, 집단에 물 좀 뿌려 놓으셨소? 아이고, 내 정신 좀 보게. 깜빡했구만. 아이고, 도대체 이게 몇 번째요? 집이 마르면 어떻게 쓸 참이요? 이런 식으로 박 씨가 소리를 지르면 정가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일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답답했지요. 다행히 정가에게는 한 가지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외아들 진이었지요. 진이는 9살 때부터 서당에 다녔는데 영특하기로 이름이 났습니다.
훈장님도 자주 칭찬했지요. 이복의 정씨, 자네 아들은 정말 총명하네. 이대로 공부하면 과거에 급제할 수도 있겠어.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정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비록 자신은 그를 모르지만 아들만큼은 선비가 되어 가문을 빛내기를 바랐거든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어느 봄날 장터에서였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참 좋았는데 하늘은 맑고 바람은 선선했지요. 장터에는 여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가가 평소처럼 집신을 펼쳐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옆자리에 덩치 큰 사내가 무거운 새우젓통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어이쿠, 무겁구나. 허리가 나갈 뻔했구먼. 황가가 땀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대단하시오. 그 무거운 걸 혼자 옮기다니. 정가가 웃으며 말을 걸자 황가가 돌아보았습니다. 아, 안녕하시오. 처음 뵙겠소. 나는 새우젓을 파는 황가라고 하오. 반갑습니다. 저는 집신을 만들어 파는 정가라고 하지요. 두 사람은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황가는 정가가 펼쳐놓은 집신들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오호라, 이 집신들 참 튼튼해 보이는군요. 솜씨가 보통이 아니시네.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그저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지요. 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오. 정말 잘 만드셨구먼. 혹시 나한테 하나 파실 수 있겠소? 황가는 집신 하나를 집어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짚을 촘촘히 엮은 솜씨가 정말 훌륭했거든요. 한 켤레에 한 양입니다. 좋소. 그런데 혹시 같은 장사꾼끼리인데 조금 깎아주실 수 있겠소? 허허. 그럼 5푼만 깎아드리죠. 정가는 선뜻 깎아 주었습니다. 황가의 솔직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고맙소. 대신 새우젓 맛이라도 보시겠소? 내 공짜로 드리겠소. 황가는 시원시원하게 돈을 내고는 자신의 새우젓을 조금 떠서 정가에게 주었습니다. 정가가 새우젓을 맛보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군요. 지금까지 먹어본 새우젓 중에 최고요. 허허, 그럼 다행이오. 내가 직접 담근 건데 다른 건 몰라도 새우젓만큼은 이 조선팔도에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첫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다른 물건을 팔지만 같은 장사꾼이라는 동질감이 있었지요. 그 후로 두 사람은 장날마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옆자리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점점 친해졌지요. 어느 날은 황가가 먼저 새우젓을 다 팔았습니다. 그러자 정가에게 와서 도와주기 시작했지요. 자, 맵시 좋고 질긴 집신이요. 여기 새우젓 장수가 보장하는 명품 집신이라오. 황가의 우렁찬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튼튼한가요? 내가 직접 신어봤는데 기가 막히오. 백리를 걸어도 끊어지는 곳이 없고 발에 철썩 달라붙어 걷는 것이 편하다오. 황가가 열심히 설명하자 정가의 집신이 금세 팔렸습니다. 다른 날에는 정가가 먼저 집신을 다 팔았습니다. 이번에는 정가가 황가를 도울 차례였지요. 여기 새우젓이 있어. 집신 장수가 직접 맛보고 그 맛에 반해버렸다오. 밥 세 그릇은 덧드니 먹을 맛이니 한번 먹어보시오. 그 말이 참말이오? 먹는 것으로 거짓말하면 큰 벌을 받을게요. 우선 한번 맛이나 보시오. 정가의 진심 어린 추천에 황가의 새우젓도 금세 동이 났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 두 사람 참 정겨워 보이는구먼. 그러게 말이요. 저 젊은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가며 장사하다니 참 보기 좋아. 점심때가 되면 두 사람은 꼭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장터 구석에 있는 주막에서 국밥 한 그릇에 막걸리 한 사발, 소박한 점심이었지만 정이 넘쳤지요. 정가 양반은 고향이 어디시오? 여기가 고향입니다. 조부 때부터
이 고을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지요. 그러시구나. 나는 경상도에서 왔다오. 이곳에 정착한 지 이제 3년 되었구려. 그래서 말씨가 좀 다르셨구려. 그런데 어쩌다 이곳으로 오시게 되었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고향에선 장사가 잘 안 되었소. 여기는 사람들 인심이 후해서 그런지 장사하기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고을 사람들이 유독 인심이 좋지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환가는 정가의 성실함과 솜씨를 좋아했고, 정가는 환가의 호탕함과 정직함이 마음에 들었지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날이었습니다. 다른 장사꾼들은 일찍 철수했지만 환가와 정가는 끝까지 남아 있었답니다. 형님, 이제 그만 들어가시죠. 비도 이렇게 오는데. 어느새 정가는 환가를 형님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새우젓이 좀 남았네. 다 팔고 가야지. 그럼 저도 함께 하겠소. 고마우이. 두 사람은 빗속에서 함께 버텼습니다. 비를 맞으며 서로의 물건을 챙기고 손님이 오면 함께 반갑게 맞았지요. 그렇게 해서 모든 물건을 다 팔고 나서야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동생, 주막에 가서 몸 좀 녹이고 가세. 좋습니다, 형님. 주막에 들어간 두 사람은 뜨거운 국밥으로 몸을 녹이고 막걸리로 기분을 풀었습니다. 동생, 우리 이참에 의형제를 맺는 게 어떻겠나? 환가가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정말입니까? 형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면야 저는 대환영이지요. 좋아. 그럼 하늘에 맹세하자. 앞으로 우리는 진짜 형제처럼 지내는 거야. 네, 형님. 그날 두 사람은 주막에서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하늘에 맹세하고 술잔을 나누며 진짜 형제가 되기로 약속했지요. 동생,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서로를 도와야 하네. 당연하지요. 이제 형님의 일은 제 일이고 제 일은 형님 일입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이제 우리는 한 혈육이다. 주막 주인도 감동해서 술을 한 사발 더 내어주었습니다. 의형제를 맺은 후 두 집안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환가의 부인 김씨와 정가의 부인 박씨도 서로를 형님, 동생이라 부르며 친하게 지냈지요. 김씨는 환가보다 2살 많았지만 항상 후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얼굴이 둥글고 복스럽게 생겼는데 웃을 때면 보조개가 깊게 패여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답니다. 동서, 이거 우리 집에서 담근 김치인데 좀 가져가. 아이고, 형님. 맨날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해요? 가족끼리 뭔 소리야? 어여 가져가. 김 씨는 정말로 박 씨를 친동생처럼 아꼈습니다. 박 씨가 살림에 서툰 부분이 있으면 정성껏 가르쳐 주기도 했지요. 박 씨는 김 씨보다 6살 어렸지만 미모로는 이 마을에서 손꼽혔습니다. 키가 크고 몸매도 날씬해서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돌아봤지요. 하지만 성격이 조금 예민한 편이어서 정가와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가는 환간의 집으로 달려가 하소연했답니다. 형수님, 안 사람이 또 별거 아닌 일로 성과를 부려대요. 집구석에 붙어 있을 수가 없소. 아이고, 이보게. 여자들이 다 그렇지 뭐. 나도 가끔 우리 바깥 장반한테 화낼 때가 있어. 그래도 형수님은 마음이 넓으시잖아요. 뭐가 넓어. 나도 사람인데 부부가 다 그렇게 티격태격하며 사는 거지. 그래도 동서가 금방 풀릴 테니 조금 여기서 쉬시다가 돌아가시게나. 김 씨는 늘 이렇게 정가를 달래주었습니다. 마음씨가 정말 후덕한 여인이었지요. 명절이면 두 집안은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설날에는 떡국을 끓이고 추석에는 송편을 빚었지요. 정가의 아들 진이는 9살 때부터 서당에 다녔습니다. 이 마을의 훈장님은 한양에서 과거까지 본 적이 있는 학식 높은 선비였는데
진이를 무척 아꼈지요. 이복의 정씨, 자네 아들은 정말 총명하다네. 그게 정말입니까, 훈장님? 물론이지. 글도 빨리 깨치고 시도 잘 짓고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올바르다네. 이렇게만 공부한다면 과거에 급제할 수도 있겠어. 훈장님의 이 말에 정가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녁 환가에게 달려가 자랑했지요. 형님, 꼭 전해야 될 소식이 있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헐떡거려? 우리 진이가 과거에 급제할 수도 있대요. 정말? 훈장님이 그러셨어? 네, 직접 들었습니다. 그거 정말 잘 됐구나. 축하하네, 동생. 환가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환가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었는데 정가의 아들을 조카처럼 귀여워했지요. 환가는 정말로 진이를 친조카처럼 아꼈습니다. 진이도 환가를 좋아해서 아버지가 없을 때면 환가네 집에 가서 놀곤 했지요. 이렇게 두 집안은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장날이면 함께 장터에 나가고 평일에는 각자 일을 하며 살았지요. 저녁이면 만나서 막걸리 한 잔을 나누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더니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가의 부인 박 씨는 점점 까다로워졌습니다. 남편이 환가와 너무 친하게 지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여보, 또 형님네 집에 다녀오셨어? 잠깐 들렀다 왔지. 그렇게 매일 가면 어떻게 하오? 우리 집 일은 언제 할 건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난리인가? 일은 내일 해도 되잖아. 내일 하다가 도대체 언제 하려고? 이런 식으로 박 씨가 잔소리를 하면 정가는 답답해서 더욱 환간의 집으로 피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날씨가 흐렸는데 환가는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어 보였지요. 형님,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소? 응. 어젯밤에 새우젓 담그느라 늦게까지 일해서 그런가 봐. 그럼 오늘은 쉬시죠. 아니야. 장사해야지. 돈이 저절로 생기나? 환가는 이렇게 말했지만 정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형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장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환가가 정가에게 다가왔습니다. 동생, 나 먼저 들어가야겠네. 벌써요? 아직 해가 중천인데. 늦골이 너무 아파서 의원한테 좀 가봐야겠어. 환가는 얼굴을 찡그리며 옆구리를 만졌습니다. 정말 아픈 것 같았지요. 아이고, 그럼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자네는 장사 마저 하게. 하지만, 형님, 괜찮다니까? 걱정 마시게. 그럼 새우젓찌개는 두고 가시오. 그리 아픈 몸으로 지게를 어찌 지고 가겠소. 내가 집에 가는 길에 형님네 집에 놓고 가리다. 고맙네, 동생. 자네가 있으니 일이 든든하구먼. 환가는 힘겹게 걸음을 옮겨 장터를 떠났습니다. 정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형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평소 씩씩했던 형님이 저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쨍쨍하던 하늘에서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슬부슬 내리던 비가 점점 굵어졌지요. 에이, 오늘은 장사하기 글렀구나. 정가는 서둘러 집신을 정리하고 환가의 새우젓통까지 챙겼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장을 접기 시작했지요. 형님 새우젓통이 무거워서 큰일이네. 정가는 자신의 집신 지게와 환가의 새우젓통을 번갈아 지고 힘겹게 걸었습니다. 빗속에서 두 지게를 나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산 너머 마을에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답니다. 형님은 무사히 의원에게 갔을까? 정가는 걱정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환간의 집에 들러 새우젓통을 내려놓으려 했지요. 그런데 환간의 집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수님도 보이지 않고 집안이 조용했지요. 정가는 새우젓통을 마당 한쪽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자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가가 젖은 옷을 갈아입으려 하는데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지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집사람이 아픈가? 아니면 뭘 하는 걸까? 정가는 걱정이 되어 안방으로 가려다가 갑자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단순한 신음소리가 아니었거든요. 뭔가 달콤하고 끈적한 평소에 듣지 못했던 소리였지요. 발소리를 죽이고 뒷곁으로 돌아간 정가는 봉창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정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늑골이 아프다며 일찍 돌아간 환가가 자신의 아내와 한 이불을 덮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환가의 탄탄한 등이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었고 정가의 아내 박 씨는 두 다리를 높이 들어 환가의 허리를 감고 있었습니다. 둘은 아주 격렬하게 몸을 맞대고 있었지요. 아, 형님. 아이고, 좋아라. 그래? 그럼 이렇게? 아, 그래요. 그렇게 해주세요. 허허, 역시 동생 마누라가 최고야. 우리 집사람보다 훨씬 좋은걸? 형님도 우리 집 바깥 양반보다 훨씬 좋아요. 충격적인 대화가 정가의 귀를 찔렀습니다. 그것도 이게 처음이 아닌 듯한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지요. 둘의 몸짓은 이미 익숙해져 있었고 서로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에서는 윙윙 소리가 났지요. 저 쳐죽일 년놈들이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그동안 형님이라고 믿고 따랐던 환가, 그리고 아내라고 믿었던 박 씨가 자신을 완전히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장터에서 일찍 들어간다고 핑계를 댄 것도 이런 일을 위해서였겠지요. 뒷곁에 나무더미에 꽂혀 있던 낫을 빼들었습니다. 날카로운 낫날이 오후 햇빛에 번쩍였지요. 그 순간 정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있었습니다. 저 두 연놈들을 당장 죽여버리겠다. 안마당으로 돌아온 정가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려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서당에 간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던 것이지요. 진이의 맑은 눈동자, 총명한 얼굴, 그리고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일으키겠다던 포부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아, 이 애비가 저 년놈들을 죽이면 나도 죽게 되고 그럼 넌 고아가 되겠구나. 아들은 이제 10살. 총명하여 훈장님의 칭찬을 받으며 열심히 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빛낼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지요. 그런 아들을 고아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다. 참자. 진이를 위해서라도. 정가는 낫을 든 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분노와 아버지로서의 이성이 마음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지요. 결국 아버지의 마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둘을 그대로 두기로 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정가는 환가 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사실을 혼자 떤다가는 결국 화를 참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같은 피해자인 형수라면 자신의 심정을 이해해 주겠다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환간의 집에 도착한 정가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형수님 계십니까? 아이고, 누구야? 아우님 아니신가? 어서 들어오시게. 문을 연 김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정가의 손에
든 낫을 보고는 깜짝 놀랐지요. 어머, 낫은 들고 왜 이러나? 무슨 일이 있는 겐가? 낫빛도 시퍼런 것이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게로구만. 형수, 제가 방금 본 것이 정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가가 늑골이 아프다고 일찍 돌아갔다고 했는데 자기 집 안방에서 아내와 정사를 벌이고 있었다는 것을. 김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환한 웃음은 사라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지요. 뭐라고? 자네 그게 참말인가? 네, 제가 직접 봤습니다. 형님이 저희 안사람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김 씨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더니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더러운 놈! 그 배은망덕한 놈이!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김 씨는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정가는 그런 형수님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요. 형수, 진정하시지요. 진정하라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을 한단 말인가? 나도 모르게 바보 취급당하고 있었다니! 김 씨의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저놈이 감히! 내 앞에서는 그렇게 다정하게 굴면서 뒤에서는 김 씨는 한참 동안 분노를 사기지 못했습니다. 방 안을 서성거리며 중얼거렸지요. 내가 얼마나 정성껏 뒷바라지를 했는데, 얼마나 내조를 잘했는데, 정가는 가만히 앉아서 형수님의 분노가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한참 후 김 씨의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아우님, 우리가 참 바보였구나. 네, 형수, 정말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상한 일들이 많았어. 김 씨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요즘 들어 우리 바깥 양반이 자주 늦게 들어오더라고. 매번 요상한 핑계를 대고. 저도 이상하다 생각했답니다. 요즘 따라 형님이 자주 일찍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구나. 김 씨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김 씨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빛이 떠올랐지요. 아우님, 네, 형수. 우리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 정가는 김 씨의 눈빛이 변한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결심을 한 듯한 표정이었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김 씨는 천천히 일어나서 정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결단을 내린 듯 말했지요. 아우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네. 나는 복수를 해야겠네. 복수요? 허나, 저는 우리 진이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진이는 모르게 하면 되지 않는가? 우리가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 것이지. 정가는 김 씨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정가를 보며 김 씨가 씁쓸하게 웃었지요. 자네는 참 순진하구나.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가? 형수, 그때 김 씨가 갑자기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정가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천천히 손을 저고리 고름에 가져갔지요. 우리도 저들처럼 하잔 말일세. 네. 무슨, 우리 집 양반이 동서와 즐기고 있다면 나도 자네와 재미를 보면 되잖는가? 뺨을 맞았으면 우리도 똑같이 해주는 게 도리 아니겠는가? 정가는 김 씨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형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형수, 농이라도
그런 말씀은 마시오. 김 씨가 저고리 고름을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정가는 당황해서 눈을 돌렸지요. 형수, 왜 이러시오? 왜 안 돼? 내 남편이 남의 여편네와 바람을 피우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김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고리를 벗어 던지며 말을 이었지요. 이보시게. 나를 보게. 형수, 정말 안 됩니다. 봐야 해.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보라고. 정가가 마지못해 고개를 들자 김 씨는 이미 위옷을 벗은 상태였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그녀의 몸을 비추고 있었지요. 김 씨의 몸매는 정말 탄탄하고 풍만했습니다. 비록 나이가 30을 넘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매력이 넘쳤지요. 특히 넉넉한 가슴과 부드러운 곡선이 남자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떤가? 우리 집 양반이 왜 나를 선택했는지 알겠지? 김 씨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 뒤에는 상처받은 여인의 마음이 숨어 있었지요. 그런데 그 빌어먹을 놈이 감히 나를 두고 다른 여자와 그 짓거리를 하다니.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네. 김 씨는 치마끈도 풀기 시작했습니다. 정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지요. 형수, 이건 정말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저들만 즐기고 우리는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을 겐가? 김 씨의 논리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가의 마음은 복잡했지요. 김 씨가 정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은은한 여인의 향기가 났지요. 아우님, 이리 와보시게. 김 씨가 손짓하자 정가는 넋이 나간 듯 다가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낫이 바닥에 떨어졌지요. 형수, 정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점점 다른 감정으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괜찮네.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는가? 오히려 우리는 피해자라네. 김 씨가 정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지요. 오랜 세월 살림을 하며 다져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여성스러운 부드러움이 남아 있었답니다. 아우님, 확인해 보시게.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억울한지. 김 씨가 정가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가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김 씨가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지요. 이렇게 뛰고 있네.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느껴지는가? 정가의 손바닥을 통해 김 씨의 심장 박동이 전해졌습니다. 빠르고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요. 그것이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형수, 이건 정말 자네도 사내잖는가? 지금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믿었던 의형제와 아내한테 배신당하고. 김 씨는 정가의 가슴팍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나는 은은한 향기가 정가의 코끝을 스쳤지요. 그것은 값비싼 향이 아니라 여인 특유의 자연스러운 체향이었습니다. 자네 형님이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자네가 느껴보게. 이런 내가 있는데도 밖에서 바람을 피우다니. 김 씨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서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매력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요. 김 씨는 경험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남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법을 잘 알고 있었지요. 정가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 씨의 살결은 놀랍도록 부드러웠거든요. 나이에 비해 탄력이 있었고 특히 가슴 부분은 풍만하면서도 탄탄했지요. 김 씨의 손이 정가의 등을 천천히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숙련되어 있었지요.
마치 아픈 곳을 치료하듯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우리 둘 다 큰 상처를 받았네. 그러니 이렇게 서로를 위로해 주자고. 김 씨의 달콤한 속삭임에 정가의 이성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꿀처럼 달콤하고 끈적했거든요. 김 씨의 손이 정가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정가는 잠시 저항하려 했지만 김 씨의 능숙한 손길에 힘이 빠졌지요. 저들이 우리를 배신했으니 우리도 똑같이 해주는 거야. 그게 공평한 거잖아. 김 씨가 정가의 손을 잡아 끌어 자신의 허리에 감게 했습니다. 정가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지요. 김 씨의 손이 정가의 몸을 더욱 대담하게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가는 숨이 가빠졌지요. 결국 정가도 김 씨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분노가 욕망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그날 오후 내내 서로의 몸과 마음을 탐하며 보냈습니다. 복수라는 명분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순수한 욕망이 되어버렸지요.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방 안에서는 두 사람의 뜨거운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복수라는 명분과 육체적 욕망이 만나면서 두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서게 되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정가와 김 씨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비밀이 생긴 것이지요. 그날 이후로 네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황가와 박 씨는 정가와 김 씨가 자신들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만의 비밀이라고 생각하며 은밀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후 장터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황가는 평소처럼 태연하게 정가에게 말을 걸었지요. 동생, 요즘 몸은 어때? 그날 비 맞아서 감기라도 걸렸나? 정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형님. 형님도 늑골은 다 나으셨고요? 물론이지. 금방 나았어. 황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 후로 두 쌍의 부부는 각각 자신들만의 비밀 만남을 가졌습니다. 황가와 박 씨는 여전히 정가가 장터에 나간 사이에 만났고, 정가와 김 씨는 황가가 멀리 장사를 나간 날에 만났지요. 하지만 여전시 황가와 박 씨는 상대방 또한 은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지요. 아우님, 오늘도 와줘서 고맙네. 김 씨가 정가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가와의 관계에 완전히 빠져 있었지요. 형수. 희한하게 자꾸 형수가 생각이 난다오. 정가 역시 김 씨의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였지만 이제는 진짜 감정이 되어버렸거든요. 한편 다른 곳에서는 황가와 박 씨도 비슷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두르소.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다 되었소. 걱정 말게. 아직 시간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두 쌍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정가는 김 씨의 성숙한 매력에 완전히 빠져 있었고, 김 씨는 정가의 젊음과 순수함에 마음을 빼앗겼지요. 아우님, 나 같은 늙은 여자를 왜 이렇게 좋아해? 무슨 말씀이세요, 형수? 내 진정한 여인을 처음 느껴본다오. 정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김 씨의 풍만한 몸과 깊은 눈빛, 그리고 여성스러운 손길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거든요. 황가와 박 씨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황가는 박 씨의 젊고 날씬한 몸매에 매료되었고, 박 씨는 황가의 남성적인 매력에 빠져 있었지요. 두 쌍 모두 상대방을 속이는데 점점 능숙해졌습니다. 임자, 오늘 누가 집에 왔다 갔소? 정가가 아내에게 물으면 박 씨는 태연하게 대답했지요. 오긴 누가 왔겠소. 종일 혼자 있었구먼. 왜 그걸 묻소? 아니야.
그냥 박 씨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지요. 남편이 자신과 환가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네 사람 모두 자신들만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지요. 이런 아슬아슬한 관계가 한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두 부부는 서로의 배우자와의 달콤한 미래를 즐기고 있었지요. 허나 이런 아슬아슬한 관계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환가가 급한 일로 일찍 집에 돌아왔는데 자신의 집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이지요. 자신의 아내 김 씨와 정가가 안방에서 뜨겁게 얽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환가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김 씨와 정가는 깜짝 놀라 몸을 감쌌지요. 여보, 이건 김 씨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정가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반응은 환가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당당하게 일어서더니 환가를 노려보았지요. 뭐가 무슨 일이냐고? 당신이 할 말은 아니잖소. 뭐라고? 잊혀 죽이려니 뚫린 게 입이라고! 당신이 아우님 집에서 그년이랑 뭐라고 있었는지 내가 모르고 있었을 것 같소. 김 씨의 말에 환가는 벼락을 맞은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내가 무얼 했다고? 내가 바보 천치인 줄 아시오? 그렇게 딴 년이랑 배꼽을 맞추고 있는 걸 정녕 내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소? 김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쌓인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지요. 당신이 먼저 바람을 피웠으니 나도 이렇게 하는 게요. 이게 공평한 거 아니요? 환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완전히 맞았거든요. 정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후련하면서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속으로만 끓였던 화를 김 씨가 속 시원하게 터뜨리니 시원했지만 한편으로는 환가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요. 형님, 미안하오. 허나 형님이 먼저 자초한 일입니다. 환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그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지요. 내가 잘못했다. 세 사람은 어쩔 줄 몰라 하며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모두 바닥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엉켜버린 것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두 집안은 완전히 관계를 끊었습니다. 환가와 정가는 장터에서 만나도 서로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이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환가하고 정가가 왜 저래? 글쎄, 무슨 일이 있었나 봐. 그렇게 친하던 사이였는데. 두 집안의 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씨와 박 씨는 길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려버렸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네 사람 모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미 서로에 대한 감정이 너무 깊어져 있었지요. 정가는 밤마다 김 씨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과 달콤한 속삭임이 자꾸만 생각났지요. 정말 미치겠구나. 정가는 혼자 중얼거리며 괴로워했습니다. 환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씨의 젊고 아름다운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꼬? 환가는 술로 괴로움을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김 씨와 박 씨도 각각 정가와 환가를 그리워하며 속을 태웠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환가가 마침내 정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완전히 초라해져 있었지요. 아우님, 미안하네. 내 자네에게 할 말이 없네. 못난 이 형님을 용서해 주게. 환가는 정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내가 잘못했네. 모든 게 내 잘못이야. 환가는 목이 메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자네 안 사람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커져버려. 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네. 나도 이런 내 자신이 밉다네. 정가도 환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거든요. 형님, 저도 형수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동생, 하나만 부탁하자. 환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서로 눈 감아주면 안 될까? 무슨 말씀이세요? 자네도 우리 집사람을 그리워하고 나도 자네 집사람을 그리워하잖아. 그럼 서로. 정가는 환가의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음으로는 간절했지만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섰거든요. 하지만 형님, 주변 시선도 그렇고 우리 진이가 알게 되면 아무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허세. 제발 부탁이네. 이러다 피가 말려 죽겠네. 제발 부탁하네. 자네도 내 마음과 다르지 않지 않은가? 환가의 간절한 부탁에 정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예전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겉으로는 화해한 형제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서로의 외도를 눈감아주는 기묘한 관계였지요. 정가는 다시 김 씨와 만나기 시작했고 환가는 박 씨와의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로가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더욱 조심스러웠지요. 아우님, 정말 괜찮은 거야? 김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형님도 이해해 주셨어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 누가 알게 되면 정말 큰일이 날 테니. 네 사람 모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서로를 속이던 때보다 오히려 더 어려웠지요. 환가는 정가와 대화할 때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했습니다. 동생, 미안하고 고마워. 무엇이 미안하고 무엇이 고맙소. 형님도 마찬가지잖소. 두 사람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며 묘한 동지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씨와 박 씨가 거의 동시에 임신을 한 것이지요. 두 여인은 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지? 김 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배를 어루만졌습니다. 이 아이가 정가의 아이인지 환가의 아이인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환가의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높았지요. 박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배 속 아이가 환가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10달 후 두 여인 모두 출산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을, 박 씨는 딸을 낳았지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씨가 낳은 아들은 정가를 쏙 빼닮았고 박 씨가 낳은 딸은 환가를 닮았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자 네 사람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닮음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네 사람은 점점 죄책감에 시달렸지요.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정가는 자신과 닮은 김 씨의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환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닮은 박 씨의 딸을 보면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요. 결국 정가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대로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 기막힌 인연을 끊어내야겠구나. 가족을 데리고 다른 마을로 떠나자. 정가는 이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정가가 떠나기 전날 밤, 네 사람이 오랜만에 함께 모였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마지막 기회였지요.
우리가 참 어리석었어. 환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후회하지 않소. 김 씨가 정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으니까. 박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네 사람, 이 비밀을 죽을 때까지 간직하기로 합시다. 정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환가도 동의했습니다. 아이들은 잘 키웁시다. 누구의 씨든 상관없이. 김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저지른 일이니 우리가 책임져야지. 박 씨도 울먹였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가는 가족을 데리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환가와 김 씨는 멀리서 그들을 배웅했지요. 잘 가게, 아우님. 건강해야 하네. 환가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형님도, 형수님도 건강하시오. 정가도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마차가 점점 멀어져 가자 환가와 김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김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만 남았구려. 환가도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정가 가족이 떠난 후 환가와 김 씨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려 노력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서로 말 한마디 나누기도 어려웠지요. 그동안 벌어진 일들로 인해 두 사람 모두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환가는 자신이 먼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깊이 반성했고, 김 씨 역시 복수심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가정을 흔들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지요. 환가는 정가를 닮은 아들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지만 점점 그 아이에게 특별한 애정을 느끼게 되었지요. 이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환가에게는 속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환가는 아들을 친자식 이상으로 아꼈습니다. 새우젓 장사의 비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고 글 공부까지 시켰지요. 원래는 글을 모르던 환가였지만 아들을 위해 늦깎이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서당에 가서 훈장님께 머리를 조아리며 아들의 교육을 부탁했지요. 아이가 정가를 닮아 손재주가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는 각종 수공예도 배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보다 더 많은 기회를 주려고 노력했지요. 환가는 이렇게 아들을 키우는 것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 역시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보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주고 옷도 직접 지어 입혔지요.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며 아들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려 애썼습니다. 그녀에게도 이 아이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속죄의 대상이었거든요. 새로운 마을에 정착한 정가 가족도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정가는 환가를 닮은 딸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지요. 이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가는 딸에게 각별한 사랑을 쏟았습니다. 딸이 환가를 닮아 활발하고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알고는 그 성격을 살려 여러 가지를 가르쳤지요. 집신 만들기는 물론이고 장사하는 법까지 가르쳤습니다. 당시로는 드문 일이었지만 정가는 딸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랐거든요. 새로운 마을에서 정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씻어내려는 듯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신을 만들었지요. 그의 집신은 금세 마을에서 소문이 났고 멀리서도 사러 올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박 씨도 남편의 변화를 느끼며 감사했습니다. 비록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남편이 자신과 딸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녀 역시 딸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두 집안의 아이들은 부모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 사랑은 일반적인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깊고 간절했지요. 죄책감과 속죄의 마음이 더해진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환가의 아들은 아버지의 새우젓 장사를 물려받으면서도 학문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손재주가 좋아서 각종 생활용품을 만드는 데도 탁월했지요. 환가는 아들의 모든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가의 딸은 아버지의 집신 만들기 기술을 완벽하게 익혔을 뿐만 아니라 장사 수완도 뛰어났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손님들과 능숙하게 흥정을 하는 모습을 보며 정가는 대견함과 함께 복잡한 마음이 들었지요. 두 부부는 과거의 상처를 통해 오히려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잃을 뻔했던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환가는 김 씨에게 예전보다 훨씬 더 다정해졌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올 때마다 작은 선물을 사다 주었고 아내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였지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아내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김 씨도 남편을 위해 더욱 정성을 쏟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옷도 더 정성스럽게 지어주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며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승화된 것이지요. 정가와 박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마을에서 새 출발을 한 덕분에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지요. 정가는 박 씨에게 예전보다 더 많은 관심을 보였고 박 씨도 남편의 변화를 느끼며 감사했습니다.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두 집안의 아이들은 어느새 성인이 되었지요. 환가의 아들은 새우젓 장사를 이어받으면서도 학문에 뛰어나 마을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정가의 딸은 뛰어난 장사 수완으로 새로운 마을에서 유명해졌지요. 환가와 정가는 각각 자신이 키운 아이들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비록 혈연 관계가 아닐 수도 있었지만 진심 어린 사랑으로 키운 덕분에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란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순간의 욕망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이지요. 환가와 정가는 각각 자신의 가정을 끝까지 지켜나갔습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속죄의 마음으로 아내와 아이들을 더욱 소중히 여겼지요. 그들의 사랑은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환가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김 씨와 아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김 씨 역시 남편을 끝까지 내조하며 가정을 지켰지요. 정가와 박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마을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평생을 함께했습니다. 그들이 키운 아이들은 부모의 진심 어린 사랑을 받고 자란 덕분에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비록 복잡한 사연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야기는 이렇게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관계의 복잡함과 묘함,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이 만들어내는 삶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요. 세상에는 흑과 백으로 나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환가와 정가의 이야기처럼 복잡하고 애매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양심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며 살아갈 뿐이지요.
황가와 정가, 그리고 그들의 부인들은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삶을 꾸려나갔거든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재미와 함께 작은 생각거리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가득하고 그 반전들이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기도 하니까요.